2025년 6월 11일 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박태성 씨. 편의점은 시위대의 함성과 헬기 소리, 바리케이드의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유리문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폭음에 태성은 진열장 아래 몸을 숨기죠. 총기 소리가 귓가를 때리자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낡은 권총을 움켜쥡니다. 그 총은 1992년 LA 폭동 당시 아버지가 가게를 지키던 바로 그 총입니다. 아버지, 그때처럼 다시 싸워야 하는 건가요? 태성의 떨리는 목소리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편의점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그를 집어삼킬 듯하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납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992년의 비극은 다시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박태성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의 생생한 경험과 감정 변화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태성입니다. 고국인 한국을 떠나온 지는 30년도 더 되었지만 아직도 꿈에서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저희 집 마당에 서 있는 기분이 들곤 해요. 한국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제 아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도 늘 제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밤 11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가게 유리문 밖에서는 시위대의 거친 함성이 울려 퍼지고 머리 위로는 헬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멀리 바리케이드에서 번지는 불길한 불빛은 가게 유리문에 섬뜩하게 반사되면서 마치 지옥의 풍경을 연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열장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쾅 하는 폭음이 귓가를 때렸고 곧이어 날카로운 총소리가 이어졌죠. 그 순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진열대 아래 놓아둔 낡은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 총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1992년 폭동 때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총을 들고 가게 옥상에서 저희 가족과 소중한 가게를 지켜내셨거든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눈빛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말이죠. 아버지, 그때처럼 다시 싸워야 하는 건가요?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말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시위대의 거친 구호가 유리문을 뚫고 들어와 제 귓가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오늘 밤의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여 년 전 제가 어린 나이에 겪었던 폭력의 기억이었죠. 흑인 폭동이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아버지는 총을 들고 사투를 벌이셨고 저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이곳 한인타운의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엔 다를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면서요.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처럼 되뇌었죠. 하지만 제 안의 공포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고 손에 쥔 권총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진열장 아래에서 이 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국인 한국을 떠나온 지 30년도 더 되었지만 아직도 꿈에서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저희 집 마당에 서 있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제 아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도 늘 제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러한 기억들은 제가 이 낯선 땅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LA 한인타운의 박태성일 뿐이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현실 앞에서 저는 또다시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숨죽이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밤은 깊어지고 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제 안에서는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거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하고 물었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응, 괜찮아.
이번엔 무슨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30여 년 전인 1992년 당시 아버지가 총을 들고 가게 옥상을 지키던 모습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아수라장 갔던 기억은 아직도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트라우마는 제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늘 밤 LA 한인타운을 뒤흔드는 소라는 그 상처를 다시금 쑤셔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옆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상호 형님은 초조한 얼굴로 제 가게로 들어왔어요. 형님의 얼굴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태성아, 셔터 내려야 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상호 형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10년 넘게 이 한인타운에서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고 그만큼 거리의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감지했거든요.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편의점 안에 놓인 TV에서는 이민 세관 집행국, 즉 ICE의 단속 장면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TV 화면 속 사람들의 절규와 두려움에 찬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저는 과거 이민자로서 겪었던 서름과 불안감을 다시금 느꼈어요. 이민자 손님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쩌다 들어오는 손님들마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건네며 그들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견뎠을 텐데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삶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빌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은 마치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과 불확실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빌런에게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제 말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위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LA의 밤하늘은 더욱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는데 하는 불안감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이곳에 뿌리 내린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이 지금의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어요. 내일의 해는 과연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제 불안감은 어제의 밤보다 더욱 깊어졌어요. 아침부터 켜둔 TV 뉴스는 온통 시위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은 한인타운으로 시위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경찰은 주요 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오후 2시부터는 통금령까지 내려졌어요. 제 편의점 앞 거리도 텅 비어버렸고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가게 옆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상호 형님은 아침부터 세탁소에 쌓아둔 물품들을 이삿짐처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의 세탁물과 생필품들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형님의 모습은 마치 이곳을 영영 떠나려는 사람 같아서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형님은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아,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니까. 이젠 여기가 우리 땅도 아니잖아. 형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형님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땅도 아니잖아. 이 말은 30여 년 전 1992년 폭동 때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과 겹쳐 들렸거든요. 그때도 아버지는 흑인 손님들과의 마찰 끝에 태성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가만히만 있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서름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이방인일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에 잠겼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빌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거리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만이 제가 처한 현실을 상기시켰어요. 그때 쿵, 쿵 하는 소리가 가게 뒷문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규칙적인 두드림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뒷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살짝 열자 19살 정도로 보이는 한 청년이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찢어진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과 다리에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청년은 저를 올려다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도움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닫아버릴지 갈등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문턱은 단순한 가게 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오랜 신념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과거 이민자로서 겪었던 저의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숨겨주세요. 제발요. 청년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땀과 피가 뒤섞인 얼굴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줄지 아니면 이대로 닫아버릴지 갈등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다 끝나는 거야.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곳에서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저는 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인 이민자로 살고자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피투성이가 된 청년의 얼굴에서는 제 7살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 두려움에 떨리는 눈빛, 그리고 간절한 외침까지. 만약 제 아들이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 외면한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보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빌런 같은 현실 앞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선량하게 살고자 했던 저의 오랜 신념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저는 고뇌했어요. 이 고민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었어요. 저는 청년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라고 했어요. 리카르도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로 데려갔어요. 창고 문을 열어주며 여기 숨어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속삭였습니다. 리카르도는 고개만 끄덕이며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창고 문을 닫고 나니 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도를 숨겨준 것은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제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지만 최대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곳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제 눈은 경찰들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경찰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진열장 뒤편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꿰뚫는 것 같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제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냉장고 안을 뒤지고 심지어는 제가 리카르도를 숨긴 창고 문까지 열어 확인했어요. 다행히도 리카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창고 구석에 몸을 바싹 숨긴 채 숨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심장은 여전히 목구멍까지 치솟아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산대에 서서 그들을 응대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고 물론 협조는 하겠지만 가게 수색은 영장이 필요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 권리를 주장했어요. 사실 그들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경찰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짧은 침묵 속에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이내 그들은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창고 문을 열어 리카르도가 무사히 숨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제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는 단속 방조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폐쇄 조치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 곧바로 조치가 취해진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이곳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리카르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빌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숨겨준 리카르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리카르도를 숨겨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폐쇄된 가게 문 앞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강한 의지가 솟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말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가게 문에 붉은 글씨로 나붙은 폐쇄 조치 공고문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제 모든 세포를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이내 수십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인회 회원들과 이웃 주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제 가게 앞에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이내 따뜻한 말들이 저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굳건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박 사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는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굳건한 연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형제애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상호 형님이 제 옆으로 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형님의 어깨는 단단했고 그 온기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형이 그애 숨긴 거 잘했어. 그게 진짜 우리야. 형님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형님은 형이 평소에 잔소리만 해서 미안하다. 형이 내 마음을 다 알았다. 하며 제 등을 토닥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편의점 사장 돕기 모금을 시작했어요. 작은 돈들이 모여들었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빌런, 즉 고립감과 외로움을 깨부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곳 한인타운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만 같았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는 제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상호 형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의 말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1992년과 다르게 이번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줬어요. 그때는 우리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상호 형님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992년 폭동 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했거든요.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서로를 돕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인타운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폐쇄된 가게 문 앞에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저를 괴롭히던 빌런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이름 한인타운이었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리카르도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이 서 있었거든요. 리카르도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서요. 어릴 때 제가 미용실 다니던 곳이 한인타운이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한국 분들은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저 역시 이민자였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많은 미국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의 친절 덕분에 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카르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제가 리카르도에게 가졌던 편견을 깊이 반성했어요. 저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무의식 속에는 흑인 청년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1992년 아버지를 보며 가만히만 있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역시 시대와 상황이 만든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마주했던 가장 큰 빌런이 바로 제 안에 자리 잡았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빌런은 저를 좁은 시야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보다도 훨씬 더 저를 옥죄는 존재였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성숙의 몸짓이었고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리카르도와 그의 가족 앞에서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리카르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저의 굳었던 마음을 녹였거든요. 그들의 방문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감사를 보았습니다. 이 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편견의 빌런을 물리치고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밤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앞으로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쇄되었던 가게는 이웃들의 도움과 한인회의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게에 나섰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카르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빚을 갚을 차례지.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인회의 도움을 청해 리카르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리카르도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리카르도의 상황을 듣더니 충분히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리카르도는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에게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 같다.
고답했어요. 어쩌면 이 말이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가졌던 편견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를 괴롭혔던 가장 큰 빌런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제 안에 따리를 틀고 있던 편견과 과거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막았고 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리카르도와 그의 가족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그 빌런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민자로서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외롭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이민자로서 겪었던 고난과 차별의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 한인타운에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제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어요. 며칠 전 폐쇄 조치 공고문이 붙어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게 진열대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권총을 서랍 속에 깊숙이 봉인했어요. 더 이상 폭력과 두려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대신 가게 입구 간판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거든요. 모두의 동네, 모두의 편의점. 이 문구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리카르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겪어낸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상호 형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어때, 태성아? 진짜 우리가 이겼지? 하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리카르도와 그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이 없었어요. 대신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평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에게 편견이라는 빌런을 완전히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들과 눈을 마주하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리카르도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한인타운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어린 동생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곳은 서로를 지키는 이름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였거든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함께 연대할 때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얼굴과 이야기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서로를 지키는 이름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민자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울림을 드렸다면 당신의 가족 지인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1992년 LA 폭동 또는 이민자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